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우리 양양집은 이미 팔았어. 나 이제 도아랑 새 삶을 시작하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낯설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있던 호텔 책상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담담하게 말했다. 알았어. 내 이름은 유지헌. 51세. 지난 24년간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 부동산 개발법인 에이펙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고위 전략 협상가로 일해왔다.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서를 한 글자씩 뜯어보며 허점 없는 계약을 만들어내는 게 내 일이다.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조항에서 기회를 찾고 예기치 못한 손실을 막는 것, 그게 내 전문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내 결혼 생활은 그런 정밀함 없이 방치된 채 흘러가고 있었던 걸 그날 아침 7시 38분 도쿄 긴자 호텔 17층에서 깨달았다. 2년 전만 해도 혜진은 내 출장을 기꺼이 따라오곤 했다. 주말엔 오사카, 다음 달엔 런던.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점점 묻지 않았다. 출장 어땠어? 같은 말도, 이번엔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같은 기대도 사라졌다. 그리고 도하. 처음엔 그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트레이너였다. 혜진은 건강을 챙긴다며 주 5일씩 운동을 다녔고 난 일로 바빠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에 등장한 고급 와인바, 내가 모르는 스파 예약, 친구들과 다녀온 제주 리조트는 이상했다. 내가 모르는 친구들,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일정들.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하나씩 기록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11개월 전 나는 양양 해변가에 있는 우리 별장을 유지연 개인 신탁으로 이전했다. 이전 서류는 부산 신안구 물류부지 리파이낸싱 계약서들 사이에 끼워두었고 혜진은 서명을 했다. 그날도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서류 내용을 보지 않았다. 이건 그냥 우리 둘 다 보호하는 거야. 내가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언제 끝나? 그 대답을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정확히 기억한다. 그 순간이 내가 내 미래를 되찾는 첫걸음이었다는 걸. 그녀의 전화가 끊기고 나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쿄의 아침 거리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내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녀는 나를 전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단순하고 순하게 반응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서명으로 남는다. 나는 혜진에게 내가 귀국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전 11시 10분. 비행기 아래서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나는 차를 렌트하고 양양으로 향했다. 차 아래선 음악도 라디오도 없었다. 소리 대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지난 15년의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 통화의 마지막 웃음. 어차피 당신은 출장만 다니잖아. 마리엘 호텔이라도 예약해놔. 이 집은 도하와 나의 시작이야. 도하. 혜진이 1년 반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루미에르 웨니스 클럽에서 만난 36살의 트레이너. SNS에는 몸짱 인증 사진과 고급 외제차 핸들 위로 살짝 드러난 명품 시계. 작년 여름 가족 모임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다. 그땐 내 차 키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차 리스예요? 아님 완불. 그때 나는 웃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질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 2시 23분. 양양 해변길.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 부르던 그 건물 앞에 도착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다. 바닷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은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졌다. 차고 앞엔 본 적 없는 검은색 SUV 한 대, 그의 차였다. 현관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들려오는 웃음소리. 주방에서였다. 이 벽은 무조건 터야 돼요. 오픈 구조가 요즘 트렌드니까. 그럼 여기 아일랜드 싱크대를 두고 조명을 좀 세게. 어머,
그거 너무 좋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내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익숙한 목소리와 낯선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문틀을 돌아섰을 때 혜진은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주방 아일랜드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팔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감겨 있었다. 지연, 그녀는 놀랐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다. 마치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는 듯한 얇고 무의미한 미소. 당신, 월요일까지 출장 아니었어? 그러게, 그렇게 생각했나 봐.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그녀의 허리에서 떨어졌고 그는 작게 웃었다. 아, 이거 좀 어색하네요. 전 먼저 나갈게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여기 있는 게 좋겠어요. 이 일, 당신에게도 꽤 관련이 있으니까요. 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 없잖아. 솔직히 나 오랫동안 불행했어. 우린 그냥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래서 이미 내 변호사와 이야기 끝났어. 내가 어제 시도한 부동산 매매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야. 그녀는 흠칫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계약은 이미 끝났고 계약금도.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한 묶음의 서류를 꺼내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은 유지연 개인 신탁 유명이야. 작년 5월에 내가 서명한 서류 기억하지? 그때 부산 투자계약 리파이낸싱 서류라고 설명했지.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불안한 눈빛으로 읽기 시작했다. 도하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돼.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해. 내가 팔 수 있는 고라는 없어. 게다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동생 제도한 그가 만든 유령 회사가 매입자로 되어 있더군. 이 정도면 꽤 체계적인 사기 아닌가? 도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은 주먹을 쥐고 말했다. 너 날 속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내 재산을 보호했을 뿐이야. 넌 읽지도 않고 서명했지. 그건 속임수가 아니라 부주의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아,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우린 15년이나 함께했어. 그냥 반씩 나누자.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나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이미 변호사들 간의 움직임 시작됐어. 매입자 측도 법적 대응 준비 중이고.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야. 이건 형사 문제야. 그녀는 그제야 전화기를 꺼냈다. 내 언니 남편이 변호사야. 당장 연락할 거야. 넌 이렇게 안 끝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변호사랑 상의해. 오늘은 마리엘 호텔에서 잘게. 하지만 명확히 해두자. 이 집은 팔리지 않았고 월요일부터 난 다시 이곳에 살 거야. 뒤돌아 걸어 나가려던 내게 그녀가 소리쳤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 지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혜진아. 난 생각보다 오래전에 이미 끝냈어. 일요일 아침, 나는 강남에 위치한 내 법률 대리인 백상률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비어 있었고 사무실도 조용했다. 주말엔 비서진도 없고 복사기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벌써부터 내 사건 파일을 펼쳐 책상 위에 정리하고 있었다. 밤새 추가 확인 좀 했습니다. 그는 소론도 없이 말했다. 당신 부인. 아니, 전 부인이 되실 분, 혜진 씨.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더군요. 그는 나에게 노란 폴더를 내밀었다. 그 안엔 내가 처음 보는 계좌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명의가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여기 보시죠. 백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한 문서를 짚으며 말했다.
지난 8개월간 총 1억 9천만 원이 당신들의 공동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은 혜진 씨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됐고요. 그 금액은 정확히 내가 비상자금으로 쌓아온 액수와 일치했다. 그 돈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새 인생의 씨앗 자금으로 쓴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다. 소혜로라는 이름의 작은 상가 건물의 임대 계약서. 임차인 이름은 이혜진 앤드 조도아. 작년 11월에 공동 명의로 임대 계약을 했고 서류상 목적은 헬스 및 뷰티 복합 스튜디오. 브랜드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루에보디, 로에이보바디 라는 상표 등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도아는 단지 충동적인 외도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계획했고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제 함께 미래를 건축하려 하고 있었다. 내 삶의 기반 위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집을 팔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한 이혼 합의금 때문이 아니었군. 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자금으로 사업 자금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자 이름이 조금 수상해서 조사해봤는데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매수자, 제도한. 이름만 봐선 몰랐겠지만 그는 조도아의 친형이었다.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최근에 설립되었으며 자산과 실적이 전무했다. 집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고 당신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명의는 넘어간 뒤고 재협상을 유도했겠죠. 그리고 몇 개월 뒤엔 제도안이 집을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거나 임대 수익을 가져가고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협상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내 안에서 무언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감에 가까웠다. 그리고 경계심. 지금까지의 싸움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물었다. 백 변호사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신탁은 당신 명의로 완전하게 구성되었고 지금이라도 공정증서화하면 형사고소 없이도 방어가 충분해요. 문제는 그녀가 이미 쓴 돈들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 어떻게 되찾을 수 있지? 애매합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사기 목적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사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걸 원하시지는 않겠죠. 그녀가 교도소에 가는 걸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 모든 걸 문제없는 일상처럼 처리했다는 착각은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합의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조건은 다음과 같죠. 그녀는 부정 사용한 자금의 60%를 반환한다. 집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포기한다. 당신은 그녀의 사업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거절하면 백 변호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그날 오후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던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 나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너 그냥 허세대. 신탁이든 뭐든 부부 공동 재산이래. 법정에서 보자. 나는 그 문자를 백 변호사에게 보여줬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잘못된 조언이네요. 이긴다고 착각하면 더 깊이 빠질 겁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나는 강릉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백상률 변호사는 이미 전자신청 시스템으로 이혼 청구서 및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출해둔 상태였다. 내 손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가슴 속엔 식지 않는 한 가지 감정. 냉정함.
혜진은 내가 이렇게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을 꺼려할 거라고 믿었고 늘 그래왔듯 대화를 통해 타협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다. 나는 타협의 사람이 아니다. 계산의 사람이다. 10시 20분 은행에 도착했다. 하나신도금융 지점장 박태곤. 20년 전 내가 상업용 건물을 계약하며 처음 만났던 인연이었다. 유 이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나는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건넸다. 공동 계좌 해지, 자동이체 중단, 그리고 신탁 자산과 분리된 개인 예금 보호 요청. 박 지점장은 서류를 살피며 말했다. 이번 달에도 엘리트 피니스 자동이체가 예정돼 있네요. 매월 30만 원씩 작년 1월부터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오늘부로 중단해 주세요. 유틸리티 관련 계좌 외에는 모든 자동 이체를 정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혼 절차 관련이신가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네, 꽤 복잡한 종류의 오후 2시. 나는 다시 양양 별장으로 향했다. 혜진의 차는 없었다. 대신 검은 SUV, 도하이 차량만 주차되어 있었다. 현관문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렸다. 나는 한동안 서서 내부의 인기척을 들었다. 도하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급히 짐에 싸고 있었다. 내가 등장하자 그는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짐만 챙기려던 거예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들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진 누나, 되게 힘들어해요. 당신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나는 웃지 않았다. 그게 당신들이 생각한 계획이었나?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당신들이 짜놓은 그림대로 흘러가길 바랐지. 그는 눈을 피했다. 사업 이야기 들었어요. 무에보디, 조제도한 명예, 페이퍼 컴퍼니, 시세 이하 매매 후 되팔기. 그게 다 당신 계획이었나?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혜진 누나가 원했던 거고 당신이 그녀를 억눌렀다고 하던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겠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자유를 원했다면서 왜 내 집을 팔아서 사업하려고 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다. 너한테도 선택권은 있어. 오늘 안으로 제도안이 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고발될 수도 있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지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뿐이야. 그날 저녁 백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도안, 오늘부로 계약 철회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통해 공식 철회 서류 제출 완료됐어요. 나는 마치 깊게 박힌 가시 하나가 빠져나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방범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조용히 마당에 나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다. 15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너를 제거하고 내 기반 위에 자신의 꿈을 지으려 할 때 그걸 목격하는 건 생각보다 차분한 감정이었다. 기쁨은 아니었다. 단지 확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멀리까지 생각해둔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10시. 나는 정장을 입고 백상률 변호사와 함께 강릉 가정법원 3번조정실로 향했다. 혜진은 오지 않았다. 대신 처음 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값비싼 양복, 경험보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얼굴. 의뢰인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의견 전달은 저희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백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3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지원 신탁문서 원본 공동계좌 이체 내용 및 개인계좌 유입증거 조제도안 서명된 진술서, 허위 매수계약 확인서. 상대 변호사는 첫 장을 넘길 때까지만 여유를 유지했다. 그러다 3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미묘하게 손이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서류들 재판부에 제출하실 겁니까? 백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17분 뒤 혜진과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지 않았다. 눈은 바닥을 향했고 손엔 핸드백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여자가 드디어 끝났다는 걸 느꼈다. 계획이 무너졌고 자존심이 상처받았고 대안이 사라졌다는 걸 합의하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대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낭독했다. 이혜진은 부정 유출 자금 중 60%인 1억 1,400만 원을 30일 내 반환한다. 양양 별장 포함 유지원 신탁 재산에 대해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유지원은 이혜진의 신규 사업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향후 상호간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후회, 분노, 부끄러움, 두려움,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감정으로 쓰지 않는다. 서명으로 마무리할 뿐이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 서명은 내가 15년간 봐온 생일 카드와 여행 서류, 공동통장과 세금 신고서에 함께하던 익숙한 글씨체였다. 이제는 단지 끝을 위한 잉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양양 별장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자 파도가 들려왔다. 나는 거실 조명을 켜고 그동안 모아온 서류들과 계약서들을 한 상자에 정리했다. 휴대폰엔 수신 안 된 전화 5통, 혜진, 그녀의 언니, 낯선 번호들. 도하는 연락이 없었다. 아마 오늘 그 서류를 보고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어딘가에서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그녀는 아직도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먼저 본다. 양양 별장의 데크에 나가면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파도는 여느 때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모래 위를 쓸고 간다. 집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담기 위해서. 주방은 다시 설계했고 거실 벽은 밝은 톤으로 바꾸었다. 혜진이 고른 가구는 모두 정리하고 창문엔 바다색 커튼을 달았다. 반범 시스템은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지하실엔 조용한 서재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요즘 새로운 투자 제안을 검토하고 조용히 다시 내 삶을 쌓아가는 중이다. 혜진과의 이혼은 3개월 전에 완전히 마무리됐다. 지급 합의금도 모두 반환받았고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도아와 그녀가 함께 차린 루에보디는 현재 강릉에서 조용히 운영 중이라고 들었다. 규모는 줄었고 투자자는 빠졌고 혜진은 더 이상 SNS에 웃는 얼굴을 올리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에서 기쁨도 분노도 느끼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 감정만 남는다. 아쉬움. 만약 그때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모든 건 끝났고 모든 건 흘러갔다.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유 이사님? 저 정나경입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예전에 부산 물류 부지 계약 건으로 정나경. 한때 내가 함께 일하던 부동산 타이틀 전문인. 차분하고 정직한 성격 덕분에 여러 계약에서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이번에 서울 강동 쪽에 투자용 상가 부지가 하나 있는데요. 신탁 구조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구조라서 혹시 관심 있으신지 해서요. 나는 몇 초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몇 초 동안 내 눈앞엔 파도가 부서지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겹쳐졌다. 자료 보내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늘 그렇듯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변하는 건 없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언제나 바뀐다. 나는 머그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문득 혜진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집은 도화와 나의 시작이야. 나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니, 그건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지.